요즘 저희 집엔 밥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쌀을 씻는 일도 줄었고 냄비에서 김이 나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아침이 와도 조용하고 저녁이 되어도 식탁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밥을 챙기는 것도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돈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어느 순간부터 생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 대신 전자레인지로만 데우는 것, 같은 반찬을 3일씩 먹는 것, 수돗물 받아놓고 물티슈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것. 누가 보면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우리에겐 익숙해진 생활입니다. 우리 가족은 4식구입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중학생 아들 하나. 어머니는 올해 73이십니다. 어릴 적 논에서 일하던 탓인지 관절이 성할 날이 없지만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폐지를 주우러 나가십니다. 손에 장갑 하나 없이 온몸으로 겨울과 여름을 맞고 계세요. 아내는 저 몰래 마트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하고 다녀오길래 의심했죠. 혹시 다른 일이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아내 손에 남은 마트 명찰과 냉장고에 새로 들어온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식품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 몰래 알바를 시작했지만 그게 우리 밥상이 조금이라도 풍성해졌으면 했어.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상했지만 또 고마웠고 또 미안했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공사장이나 막노동판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받습니다. 운이 좋으면 12만원, 그렇지 않으면 8만원도 안 됩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면 오늘은 쉽시다 한마디로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땐 집에서 어머니와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괜히 계단을 한참 서성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처음엔 아빠 힘들지? 라고 묻던 애가 이젠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있죠. 학원은 일찌감치 끊었고 급식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없어 학교에 내야 할 것도 못 낸 날엔 괜찮아, 나 그냥 점심 굶을게.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 전기가 끊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세가 밀렸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선을 잘랐답니다. 요즘은 그렇게도 하나 봅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촛불을 켜고 아들과 나란히 앉아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한텐 내가 전화할게. 당신은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전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고 아들인데 돈 한 푼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놈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젠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저놈보다는 생존이 먼저니까요. 전기 끊기면 다시 연결할 돈부터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굶지 않게 라면이라도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넘어지지 않게 폐지 끄는 손수레 바퀴를 매일 점검하셔야 하니까요. 가끔은 생각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밥은 매일 먹지만 맛은 모르겠고 웃을 일도 없는데 눈물은 자주 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된다는 현실 앞에서 우린 그저 버틴다는 말밖엔 못합니다. 그거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이젠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트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손에 유통기한 하루 남은 유부초밥 한 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반값에 가져왔어. 당신 거야? 그 말에 저는 유부초밥 하나를 입에 넣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먹고 자고 일하고 다시 먹고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생존의 톱니드 바퀴 안에서 저놈은 어디쯤 놓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폐지를 줍다 넘어진 채로 집 앞 골목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은 피범벅이었고 손에 든 장갑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야, 넘어졌을 뿐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손으로는 상처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페트병을 주워 담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 가족의 현재구나. 이게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의 현실이구나.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병원비가 어디 있다고 그냥 약국 가면 돼. 내가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잖냐.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약국 앞 의자에 어머니를 앉혀놓고 연고 하나, 밴드 하나, 몇천 원짜리 치료 도구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처방전도 없이 그냥 스스로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고 손수레 끌고 다시 길에 나서는 어머니.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 가슴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의 도시락을 유난히 조용히 싸더군요. 반찬은 김치 하나, 달걀 프라이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달걀 껍질이 조금 붙어 있었지만 아내는 손으로 꾹 눌러 떼어내고 아이 도시락에 살포시 덮어줬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린 다들 너무 많이 울고 있었구나. 다들 속으로만 조용히 울고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숙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알바할까? 아, 그 말은 정말. 저는 순간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 지금 몇 살이야?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무슨 알바야? 제가 소리치자 아이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빠, 나도 알잖아. 우리 집 사정. 나는 그냥 나도 뭔가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 말에 전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우린 불도 다 끄고 거실에 네 식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TV는 전기세 아끼려고 아예 코드도 뽑았고 에어컨은 작년 여름 이후로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선풍기 하나를 돌려가며 서로 얼굴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며 그렇게 더위를 버텼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공사장에서 일이 끊겼습니다. 장마 때문에 현장이 멈췄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틀, 3일, 나흘. 휴대폰은 조용하고 지갑은 비었습니다. 그러다 이틀째 되던 날 아내가 쌀통을 열더니 조용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밥은 오늘까지만 먹을 수 있겠다. 그 말에 저는 바로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사람을 아는 데까지 다 연락해보고 건설 현장, 식당, 심지어 이삿짐 센터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냉장고 안에 있던 찌개 국물 조금에 밥을 물에 말아 한 그릇 만들어 온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웃기죠? 밥도 없고 반찬도 없는데 자, 많이 먹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돈이 없어도 체면이 없어도 그 밥 한 숟갈을 끝까지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집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안내문 하나가 왔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단수 예정. 이젠 물도 끊긴다는 겁니다. 전기, 가스도 끊긴 지 한참인데 이제 물까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어디에 기대야 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은 언제나 기댈 수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눈치 보여서 도움을 구하는 법조차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뭐라도 해볼게. 아무거나라도 찾아서 할게.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날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말한 뒤
나는 정말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일용직 현장은 물론 동네 음식점, 이삿짐센터, 주유소, 편의점까지 되묻지도 않고 그냥 일자리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낡은 간판이 걸린 식당 앞에서 허름한 복장의 주방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설거지할 사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일이 좀 힘들어요. 물도 계속 쓰고. 그 말에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건 괜찮습니다. 일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저녁부터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낀 접시를 쏟아지는 속도로 닦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일당은 6만 원. 처음엔 적다고 생각했지만 그 돈으로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자 아내는 말없이 수건을 꺼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설거지 물에 불어트고 벗겨진 손등을 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물을 데워 조심스럽게 씻겨줬습니다. 괜찮아. 당신 손은 우리 밥을 지킨 손이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참아냈던 하루의 피로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도 동네 빵집에서 오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새벽마다 어머니가 찬물로 쌀을 씻고 아이도 조용히 일어나 도시락 가방을 챙겼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 들렀던 어느 날 상담사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 다시 신청해 보시겠어요? 작년이랑 기준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고요. 그 말에 저는 서류를 다시 챙기고 주소지 읍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또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조건부 수급자 선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일정 기간 근로활동하시면 생계급여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기적 같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견디고 버텼기에 조금씩 열린 통로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상에 앉았습니다. 별건 없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무생채.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수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에서 밥 냄새 나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내는 조용히 이제 우리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좋다. 다시 무너져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가족이 굶지는 않게 하자.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확 바뀐 건 없고 하루하루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견디는 가족이 아니라 살아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놈은 사치라고 생각했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키며 버텨낸 이 시간들이 결국 그 저놈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식당 뒷주방에서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담급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빵 반죽을 치고 어머니는 폐지를 줍는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반찬을 나릅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를 갑니다. 우린 여전히 가난하지만 가난이 우리를 망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은 가족의 존엄이었습니다.